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32비트 MCU 세이프티 구현과 힐 테스트 방법론 웨비나를 맡은 엔드스테크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이프티 구현을 위한 이제 OS에 대한 소개와 그 개발을 하실 때 그 힐 테스트, 오류 주입 이런 이제 데모가 준비되어 있는데 데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소개 장표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미지, 그 남성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건데요. 왼쪽에는 아주 유명한 소총인 AK-47 소총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지포라이터가 있습니다. 전혀 이게 무슨 연관이야 싶은 이 두 제품,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들은 이제 강력한 신뢰성의 대명사들로 꼽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의 구조를 여기 뜯어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품수가 최소화되어 있는데 바로 그 간단한 단순한 구조 덕분에 진흙탕에 빠지거나 또는 이제 모래바람이 불거나 극저온의 가혹한 환경에서도 정상 동작을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또 구조가 간단하니까 고장날 구석이 이제 별로 없고 고장이 나더라도 쉽게 부품만 교체하면 되는 누구나 이제 쉽게 고칠 수 있는 직관적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이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것이 특징이죠. 사실 얘네가 이제 유지보수만 잘 되면은 사실 수명이 무한입니다. 이것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다양한 현장에서 뭐 좋은 현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 입증된 제품의 이제 성능이고 신뢰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제 기능 안전 시스템이 지향하는 바가 이제 이런 제품들과 똑같습니다. 네, 국내에 가장 많은 이제 기능 안전 소프트웨어 유즈 케이스를 가진 오토사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오토사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유즈 케이스가 가장 많아서 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능 안전 산업 표준이라는 명목 하에 오토사 같은 이제 복잡하고 거대한 소프트웨어 스택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표준화라는 이름 아래 구축된 오토사는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이제 이렇게 기존 소프트웨어까지 재사용성을 높였지만 이제 SDV 시대 요즘에 이제 뭐 로봇에서는 이제 제어기나 액추에이터 엄청 많이 들어가죠.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SDV 자동차 쪽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SDV 시대로 접어들면서 단점들이 이렇게 거대한 소프트웨어 스택의 단점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복잡한 아키텍처가 주는 이제 성능의 부담입니다. 시스템 성능 부담. 우측 바이오그램 한번 봐주세요. 만약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MCU에서 하드웨어 레벨에서 발생한 에러가 최상위 어플리케이션까지 도달하는 경우를 붉은색 화살표로 그려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M카를 거쳐서 이제 수화계층 하를 거치고 수많은 이제 서비스들을 통과한 뒤에 캐니프 같이 통과한 뒤에 RT 계층으로 보고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수많은 데이터 복사와 컨텍스트 스위칭은 이제 고스란히 성능 부담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개발하실 때, 디버깅 할 때 도대체 어느 계층에 어떤 모듈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제 드릴다운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계층을 뜯어봐야 되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에러 추적의 난해함이 이제 개발자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비용 문제입니다. 기능 안전 소프트웨어는 이제 RTOS 따로, 툴체인 따로, 예를 들어 이제 RTOS 따로, 컴파일러 따로, 개발 환경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개발 환경을 따로 구매해야 돼서 보통 도입하는데 억 단위의 금액이 이제 투입되죠. 또 이 복잡한 스택을 설정하고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 이제 투입되는 막대한 엔지니어링 리소스와 시간이 이제 요즘에 SDV의 핵심인 빠른 업데이트를 가로막는 이제 병목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최근 이제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OEM들은 다시 이제 논 오토사로의 회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약하고 필요한 핵심 기능에 집중해서 유연성과 성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결국 시스템이 이제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좀 더 빨리빨리 이제 요즘에 이제 속도가 생명이니까 이제 그 결과물을 내놓는 속도가 생명이니까 에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격리할 수 있는 구조. 그게 이제 안전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이제 이러한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강력한 대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이제 제시해드리는 솔루션이 암에서 이제 출시된 푸사 RTS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인데요. 푸사 RTS는 이제 푸사는 펑셔널 세이프티, 그리고 RTS는 런타임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암이 직접 설계하고 기능 안전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이제 집합체인데요.
아키텍처별로는 이제 RTOS를 이루는 뭐 이제 당연하겠지만 뭐 타이머 그리고 뭐 VXWorks나 오토사의 이제 태스크, FreeR2의 태스크랑 똑같은 푸사 RTS는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스레드, 뭐 이벤트, 뮤텍스, 세마포어 등 이제 RTOS를 이루는 요소들이 당연히 있고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C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다 기능 안전 인증이 받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 안전 인증이 받아져 있는 것에 더해서 컴파일러도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짜신 C 코드를 기계어로 변환해주는 컴파일러도 기능 안전 인증이 받아져 있습니다. 어디서 받았냐면은 이제 독일의 인증 기능 안전 인증 이제 그 유명한 업체죠. TÜV 수드 여기서 인증을 받아져 있고 거의 모든 산업에 이제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산업에 이제 가장 높은 실 등급 기능 안전 인증을 받아져 있습니다. 자동차 ISO 266이나 로봇 그리고 이제 산업에서 쓰이는 IEC 61508 등 모두 이제 최고 등급 인증을 받아져 있고요. 또 이제 이 푸사 LTS에는 그 하드웨어의 이제 건정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주는 이제 STL, 소프트웨어 테스트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제 런타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하드웨어 결함까지 감시하는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 모든 소프트웨어 스택은 암의 이제 공식 기능 안전 컴파일러로 빌드가 이제 다 되어서 이런 툴체인의 신뢰성을 이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푸사 LTS는 코어텍스 M은 M85 코어를 제외하고 모든 코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장표가 주는 이제 가장 큰 가치는 이제 타임 투 마켓이라 해서 밑바닥부터 이제 복잡한 스택을 쌓고 직접 인증을 받는 대신 이미 인증이 되어 있는 이런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 푸사 LTS를 쓰면은 어떤 베네핏이 따라오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득과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번 장표에서는 그 가장 큰 이점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국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품의 유스 케이스죠. 레퍼런스. 이 푸사 LTS는 국내에 굉장히 풍부한 유스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로봇 포함되어 있고요. 산업, 그 로봇팔 같은 산업 포함되어 있고 의료기기, 철도, 그리고 국방 프로젝트에도 도입되고 양산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 이제 다이어그램의 주황색 점선으로 표시되는 RTOS부터 드라이버, 라이브러리까지 이거를 뭐 따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아미 하나의 세이프티 박스로 묶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파편화된 코드들을 모아서 이제 안정성을 막 분석하고 막 검증하는 데 이제 수개월을 허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암이 이미 상세한 안전 분석과 광범위한 검증 프로세스를 완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저 이 견고한 시스템 위에 이제 여러분들 개발자들 그리고 기획에 따라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코드만 올리시고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 코드만 검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점으로는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대단합니다. 이미 인증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인증 비용 이런 리소스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푸사 RTS는 또 이제 양산 로열티가 없습니다. 양산 로열티가 없는 것. 그리고 맨 앞장표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기존에는 이제 기능 안전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실 때막 툴체인이 이제 수천만 원 또는 이제 억 이렇게 단위 비용이 투입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푸사 RTS는 이제 IDE 플러스 컴파일러, RTOS까지 하나로 올인원 솔루션으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비용도 단위가 이제 100만 원 단위입니다. 수백만 원 단위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이로 인해 이제 기존의 이제 기능 안전 소프트웨어 툴체인 대비 크게는 이제 90% 이상 비용을 절감을 하실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양산 로열티를 제외하고 구매 비용만 90% 절감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결국 이제 푸사 RTS를 선택한다는 거는 이제 빠른 인증 효과와 초기 비용 투입을 이제 절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스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보셨던 오토사의 이제 뭐 그 오류를 보고할 때 이제 이 꺾이고 꼬인 여러 에러 경로를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답답함을 이제 한 번 해결해 줄 이제 아키텍처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측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MCU 하드웨어에서 발생한 에러 알림이 수많은 미로를 거치지 않고 다 한 번에 RTS 레이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수직 전송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네. 그 이유는 이제 BSW와 RT가 하나로 통합된 RTS 레이어이기 때문입니다. 어, 네, 이런 식으로 MCU에서 발생한 에러가 바로 다이렉트로 베리피케이션만 거치고 RTS 레이어에서 이제 확인만 거치고 바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이렇게 전송이 되는데요. 이런 구조는 이제 복잡한 컴포넌트가 없어서 데이터 복사와 계층간 오버헤드가 이제 최소화되어 있어가지고 낮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하드웨어 성능을 이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한 즉시 RTS 레이어가 인지하고 보고를 하는데요. 이제 개발자는 더 이상 어디서 에러가 사라졌는지, 이전에는 이제 각 컴포넌트를 이제 타기 때문에, 각 이제 계층을 타기 때문에 에러가 이제 점점 메모리에서 사라지면은 어디서 발생했는지 추적이 어려운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RTS를 사용하시면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푸사 LTS는 또 이제 스레드는 그 기존 이제 FreeRTS나 뭐 오토사, VXWorks의 태스크와 동일합니다. 이 스레드별로 안전 등급을 나눠서 관리하는 세이프티 클래스를 통해서 논 세이프티 영역의 문제가 세이프티 영역으로 번지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기능 안전의 이제 핵심 사항 중에 하나인 이제 공간 격리를 가능케 하는 기능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튕겼다고 해가지고 핸드폰 전체가 튕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SDV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쉽고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최적화하느냐에 있습니다. 푸사 LTS는 구조가 투명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복잡한 설정 없이도 엔지니어가 시스템을 직관적으로 튜닝하고 에러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표는 이제 자동차 기능 안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오토사의 기능 안전 코드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코드들이 푸사 RTS에서는 어떤 코드로 대응되는지 보여주는 비교 장표입니다. 제가 오토사만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자동차 전용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이게 그 유스케이스가 많아서 이걸로 설명을 드리는 거지. IEC 6608, EN 50128, 국방항공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들도 다 비슷비슷한 어, 요구사항을 그 항목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 안전 표준은 이제 서로를 참고하고 이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산업계가 달라도 내부 요소는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먼저 오토사의 이제 시간 격리, 태스크의 시간적 격리를 담당하는 타이밍 프로텍션은 푸사 LTS에서 이런 이제 스레드 워치도 또는 스케줄링 모니터링 코드로 대체가 되고요. 다음은 이제 공간 격리를 담당하는 메모리 프로텍션은 이제 푸사 LTS에서는 MPU를 이용한 이제 세이프티 클래스로 대체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굉장히 많이 보셨던 이제 오토사의 통신 안전 코드 E2E 프로텍션 이런 코드들도 푸사 LTS에서는 이러한 이제 세이프티 메시지 큐 같은 코드로 대체가 되고 에러 핸들링 코드 뭐 D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이것도 푸사 LTS에서는 결정용적 그 폴트 핸들러 코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즉 이제 푸사 RTS는 이제 기능 안전 소프트웨어의 핵심인 이제 결함이 번지지 않게 하는 FFI를 보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함이 발생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이제 결정론적 오류 처리가 가능합니다.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세 가지 데모를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오류 주입 데모가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제 실제 개발을 하실 때 어떻게 개발을 할지, 이제 개발에 도움이 되시라고 이제 힐 테스트, 트레이 30일을 이용한 힐 테스트 데모가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OEM에서 이제 요구하는 이제 그런 리퀘어먼트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이제 간단한 데모를 준비하겠습니다. 데모보드는 인피니언의 CYT4B 트레비어 시리즈죠. 이벨레이션 보드로 이제 시연할 예정이고, 이 보드의 특징으로는 이제 MCU가 이제 하나인데, 거기에 코어가 총 3개가 있습니다. 보안 및 부팅을 담당하는 코어텍스 M0 하나랑, 그리고 이제 메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코어텍스 M7 2개, 총 3개의 코어가 존재합니다. 뭐 여기 이제 보시는 뭐 ECC, IPC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이 보드, 특히 이 MCU가 자체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로직으로 구현하는 이제 에러 대응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음 이제 오류 주입 펄트 인젝션 데모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총 이 MCU에는 3개 코어가 있다고 했는데요. 부트로더를 담당하는 코텍스 M0랑 M7 1번 코어는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M7 제로 코어, 0번 코어에서 메인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뭐 여러 가지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 중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인 노멀 오퍼레이션,
그리고 이 오퍼레이션, 노멀 오퍼레이션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베리피케이션, 베리파이 하는 오퍼레이션이 있고요. 이들은 이제 안전 레벨이 가장 낮습니다. 안전 클래스, 세이프티 클래스 가장 낮게 설정을 해놨고, 다음으로 이제 높은 세이프티 레벨로는 통신 오퍼레이션, 통신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 오퍼레이션, 이 이제 존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데모에서 가장 높은 안전 레벨인, 세이프트 모드 오퍼레이션, 안전 모드를 동작시키는 이런 태스크가 존재합니다. 바로 그러면 오류주입 데모 시나리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그림 한번 천천히 한번 봐보시죠. 텍스트도 한번 살짝 한번 읽어보시고, 이 시나리오는 ISO 2616이 파트 6의 10.4 조항을 보여주는 이런 이제 어, 테스트 케이스인데요. 이 조항에서는 이제 핵심 제어부 또는 이제 핵심 스레드에서 비정상 메모리 침범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가를 이제 요구하는 조항인데요. 각 스레드별로 이 시스템 제가 준비한 이 시스템에서는 각 스레드별로 메모리 어느 섹션을 사용할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스레드 하나가 다른 스레드 메모리 주소를 침범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MPU가 이를 차단하고 침범한 스레드를 즉시 종료시키는 데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침범한 스레드를 날려버리면은 이를 이제 옆에서 감시하던 감시 기능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을 눈치채고 에러를 선언하면서 안전 스레드가 실행되는 데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화면에 하나하나 좀 띄워놓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좌측에 가장 큰 이 파워뷰, 얘가 코텍스 M7, 코텍스 M7이고요. 그리고 우측은 이제 코텍스 M0. 얘는 그냥 코어를 깨워주는 역할만 합니다. 부트로더 역할만 하고, 오른쪽은 이제 일종의 터미널. 이 동작을 했을 때 어떤 로그 메시지가 나오는지 터미널, 그 시리얼 프린트로 출력하는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은 지금 이제 메인문에 멈춰놨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은 지금 이제 동작 모드는 노멀 모드에서 동작 중이고 여러 가지 스레드가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컨텍스트 스위칭을 일어나면서 번갈아 가면서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스레드에도 멈춰 있고 뭐 센서 스레드에도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 이때 강제로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침범 폴트 인젝션을 해보면은 즉시 시스템이 지금 메모리 또 침범했어 하고 에러 핸들러로 돌려버립니다. 330는 그 특정 이제 에러 핸들러로 들어가면은 강제로 스탑에 벡터 캐치라고 표시되면서 멈춰주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에러 핸들러를 넘기면은 지금 너는 어떤 스레드가 어, 이 메모리 주소에 접근을 하고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총 두 가지 스레드, 노멀 오퍼레이션 스레드와 오퍼레이션 베리피케이션 스레드가 이제 비정상, 불법 침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면 이제 세이프트 모드로 들어갔죠. 비정상 침범을 했기 때문에 얘가 노멀 모드에서 세이프 모드로 전환이 되고 비정상 침범을 한 오퍼레이션 스레드랑 오퍼레이션 베리피케이션 스레드를 아래 보시면 날려버린 모습입니다. 두 개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이프 모드 오퍼레이션 스레드가 실행된 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비정상 메모리 침범을 했을 때 그거를 즉시 감지하고 걔를 그 비정상 침범을 한 어, 태스크를 또는 스레드를 킬을 한 테스트 시나리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방금과 똑같이 이제 iOS 2616이 파트 6의 똑같은 이제 조항을 이제 만족하는 폴트 인젝션 데모인데요. 어, 이 데모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 구역, 여기 보시면 이제 베리피케이션 스레드라고 되어 있죠. 정상 구역을 감시해야 할 이 베리피케이션 스레드에 강제로 무한 루프를 유발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센서 스레드를 감시해야 될 이 스레드가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 폴트를 강제로 주입을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스레드가 일정 시간 내에 어, 나 살아있어 라고 RTOS의 소프트웨어에 생존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워치독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워치독과 비슷한 핸들러가 호출되면서 감시 기능, 너 지금 베리피케이션 스레드가 죽었어 라고 하고 이 시스템은 끝났다고 판단을 한 다음에 모든 스레드를 서스펜드,
정지시켜버리고 스스로 안전 모드를 실행하는 데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데모 1번을 진행하고 한번 리셋을 하지 않아서 잠깐 리셋을 한 다음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같이 이제 일반적으로 센서 스레드가 이렇게 아이들 스레드랑 컨텍스트 스위칭을 이루면서 이렇게 진행을 되고 있을 때 강제로 베리피케이션 스레드에 무한 루프를 유발해 보겠습니다. 무한 루프를 유발했을 때 이렇게 알람이 뜨면서 지금 워치독 알람이 어떤 이 베리피케이션 스레드에서 발생을 했어 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노멀 오퍼레이션 스레드 아까 모든 스레드 다 정지시켜 버린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스레드가 다 정지를 하면서 얘가 보시면 이제 더 이상 컨텍스트 스위칭이 이렇게 아이들 스레드를 제외하고 이제 세이프드 모드 오퍼레이션을 제외하고 지금 보시면 세이프 모드 켜져 있죠. 나머지 스레드가 이제 다 정지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제 시나리오 1번, 2번은 메인 제어기가 내부 로직에 이제 폴트가 발생을 하자마자 시스템은 푸사 RTS는 이를 즉각 감지하고 기존 로직을 버린 뒤 곧바로 안전 모드라는 명확한 안전 상태로 시스템을 격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모입니다. 이제 안전 모드는 이제 안전 모드로 전환했을 때 이 안전 모드는 어떤 스레드가 킬이 되거나 정지시켰는지 이렇게 터미널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여기 터미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이거 그 안전 모드로 전환하기 전에 이게 프린트F로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된 건데 즉 어느 스레드가 문제가 됐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이프트 스레드는요. 세이프티 스레드는 어떤 스레드가 문제됐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 모드에서 다시 노멀 모드로 전환할지 또는 그냥 할지, 그냥 동작을 할지 또는 리셋을 할지 이런 거는 기획에 따라서 이제 개발을 하시면 되겠죠. 잠깐 리셋을 하고 이번에는 폴트 인젝션 시나리오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iOS 2616이 파트 6의 안엑스 D 조항입니다. 방금 전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오류 주입했을 때 안전 모드, 세이프 모드로 진입해서 시스템 전체가 영향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에서는 방금 전 시나리오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게 있는데요. 이 안엑스 D 조항의 경우는 어떤 걸 요구를 하냐면 낮은 등급의 컴포넌트 폴트가 높은 등급의 컴포넌트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요구사항을 어, 어, 주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지금 보시는 다이어그램처럼 각 세이프 레벨마다 이렇게 메모리 존이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낮은 등급의 레벨 1의 등급이 레벨 2의 메모리를 비정상 침범을 했을 때 높은 등급의 컴포넌트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데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문제를 일으킨 스레드는 혼자 이제 죽고 사라져버리고 메인 로직은 아무 영향 없이 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실행을 하면은 이제 노멀 모드 잘 실행되고 있죠. 이때 이것도 같이 보여드리면 좋겠군요. 지금 스레드가 어느 게 실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CPU 사용량이죠. 그 센서 스레드랑 아이들 스레드가 뭐 한 절반에서 뭐 이제 6대 4 정도로 비율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볼트를 주입을 하면은 잠시만요. 예. 폴트를 주입했을 때 하드 폴트에 걸리고, 자, 하드 폴트에 걸려 있죠. 메모리 매니저 핸들러. 이제 메모리 침범을 했다. 낮은 등급의 세이프드 모드가 높은 등급의 메모리 침범을 했다. 실행을 하면은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세이프 모드로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노멀 모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실행되는 애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네. 문제를 일으킨 커뮤니케이션 스레드만 죽고 아까 그 이제 센서 스레드 그리고 이런 노멀 오퍼레이션 스레드 이런 이제 다른 스레드들은 정지되지 않고 동작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표에서 보신 것처럼 문제를 일으킨 스레드만 날려버리고 나머지 스레드는 계속해서 정상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이게 막 예를 들어 이제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동작을 하는 시스템인데 어떤 스레드가 문제를 일으켰다 해서 메인 동작인 이제 브레이크가 동작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데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음, 이제 iOS 1616의 파트 5 10.4.3에 대한 이제 폴트 인젝션 데모인데요. 이 조항 같은 경우는 모든 안전 모드가 무력화되었을 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물리적 초기화가 가능해야 한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워스트 케이스에서도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초기화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고 하드웨어 초기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건에 맞았을 때 반드시 동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그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다시피 세이프 스레드가 이제 다른 스레드를 이제 시스템 정상화를 시도하는 와중에 이 세이프 스레드마저 무한 루프에 빠져버렸을 때를 상정하는 데모입니다. 이렇게 세이프 스레드마저 다른 스레드는 다 정지돼 있고 세이프 스레드는 이제 무한 루프에 빠져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세이프 스레드가 무한 루프에 빠져 있는 것을 감지를 하고 이제 더는 이제 이 시스템은 살릴 수가 없다, 죽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한 다음에 하드 리셋을 하는 데모입니다. 그리고 이 데모 편의성을 위해서 T3가 연결돼 있을 때 하드 리셋을 억제해 놨습니다. 이거는 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원래 하드 리셋은 동작하자마자 타겟이 딱 껐다 켜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약간 그거를 멈춰놨어요. 그럼 바로 데모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타겟 리셋을 잠깐 하고 터미널도 잠깐 초기화해 놓겠습니다. 네, 에러를 한번 주입해 볼게요. 에러를 주입을 했을 때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어, 그런 것을 이제 알려주고 그때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 동작을 하는 걸 보면은 어, 네, 이걸 안 눌렀네요. 동작을 하는 거 보면은 아까는 막 여러 스레드에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났잖아요. 지금은 세이프 오퍼레이션 스레드에서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폴트 인젝션 데모가 이 세이프 오퍼레이션에서 무한 루프를 유발하는 브레이크 걸어보면 이 포물에서 그냥 계속 루프만 돌고 있습니다. 이런 무한 루프를 도발하는 이런 이제 폴트 인젝션인데 이때 제가 아까 이렇게 동작을 하면은 이 세이프드 모드마저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면 최악의 상황이죠. 이때 이제 하드 리셋을 할 수 있어야 된다. T3를 억제해놨는데 이게 T3가 연결돼 있을 때 하드 리셋을 억제하도록 제가 로직을 짜놨는데 이때 T3 로직을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시스템은 지금 하드웨어 워치독으로 리셋되었다. 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결을 해보면은 다시 정상화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드웨어 리셋은 반드시 동작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데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폴트 인젝션 시나리오입니다. 방금 전 장표와 똑같이 iOS 161이 파트 5에 대한 이제 조항인데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고의로 OS의 이제 심장인 RTOS 커널을 강제로 중단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커널을 날려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커널이 죽었으니까 이제 앞서 막 시나리오 1, 2, 3, 4에서 설명한 모든 예외 처리나 소프트웨어 워치독 같은 모든 소프트웨어 기반의 보호 장치가 모두 무력화되는 가장 이제 최악의 블랙아웃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푸사 LTS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무력화돼도 하드웨어 워치독만큼은 이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하드웨어 워치독 덕분에 시스템 영구마비를 피할 수 있는 데모입니다. 또 바로 데모 시연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리셋을 하고요. 현재 실행 중인 상태에서
지금 뭐 이런 코드들이 막 돌고 있죠. 뭐 아이들 스레드에서 막 돌고 있고, 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앞에서 말씀드린, 장표에서 말씀드린 이제 커널을 날려보겠습니다. 커널을 날리면은 이제 계속 실행되던 이제 아이들 스레드에 대한 이제 사용량이 점점 적어지고, 이거 초기화해서 다시 보시죠. 예. 어느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RTOS가 아니게 된 거죠. 커널이 날아가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서 계속 이제 루프만 도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T3를 억제해 놓은 그 하드웨어 리셋 그 억제를 풀어보면은 바로 이렇게 하드웨어 워치독이 이렇게 동작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연결을 해보면은 얘를 잠깐 데이터를 다시 동작하는 걸 보면은 네, 스레드가 이번에 이제 다시 살아났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제 하드웨어 워치독이 동작했으니까 리셋됐으니까 에러 상황을 감지를 하고 날려버렸으니까 이렇게 가장 워스트 케이스에서도 문제없이 다시 하드웨어 리셋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이제 폴트 인젝션 데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기능 안전 표준은 소프트웨어가 이제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안전 장치를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푸사 RTS는 그런 이제 그 안전 장치 여기서는 이제 하드 리셋을 하는 하드웨어 워치독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푸사 RTS에 대해서 이제 오류 주입 데모 5가지를 이제 보여드렸고 이제 다음에 이제 개발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트레이 32를 활용한 힐 테스트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혹시 T32로 힐 테스트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실까요? 원래 힐 장비, 뭐 NI나 뭐 D스페이스 이런 장비로 하고 계셨을 텐데 사실 T32로도 가능합니다. 한 조건이 좀 필요한데 입력과 출력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으로 소프트웨어 그 제어기에 대한 입력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출력을 소프트웨어로 받아올 수 있을 때, 리턴 값을 받아올 수 있을 때, 이 경우에 T32가 시뮬레이션 플랜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CPU를 멈추지 않고 이제 메모리 값을 실시간으로 수정을 해서 이제 플랜트 데이터를 주입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주입이 가능하고 실제 하드웨어 신호 없이도 소프트웨어가 특정 상황, 예를 들면은 차가 이제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 또는 로봇이 손을 들고 있다, 이런 특정 상황을 소프트웨어가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T3에는 자동화 스크립트, CMM 스크립트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API 연동을 통해서 여타 다른 툴들과 연동을 해서 통합 시나리오를 구축할 수 있어요. 힐 장비 보통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억 단위죠. 10억 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T3를 이용하면은 굉장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T3를 이용한 힐 테스트를 어떻게 구축을 하냐? 먼저 보드가 있어야겠죠? 힐 테스트니까 보드 있어야 되고 T32 있어야 되고 캔 장비 이렇게 T32와 캔 장비를 보드에 연결합니다. 꼭 캔 장비일 필요는 없습니다. CMD 환경에서 제어 가능한 툴이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파워 서플라이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장비들이 CMD로 제어가 가능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한 툴 체인들은 GUI 툴에서 제어가 되게 될 건데요. 무엇을 통해서냐면은 API를 통해서입니다. CMD, CMD를 통하면 사실 다 됩니다. 그리고 힐 테스트니까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하겠죠. 테스트 케이스는 원하는 포맷으로, 대개는 이제 CSV로 준비를 하시죠, 많이. 그리고 이 준비되어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이 GUI 툴에 파싱 시킵니다. 그리고 파싱해서 이제 컨트롤러를 이제 제어를 하고 그 결과를 레포트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MD스테크는 이런 환경 구축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GUI 툴이 그럼 뭐냐? 이것도 이제 저희가 제작하는 툴입니다. 제작해서 고객 요구 사항에 맞게 수정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툴인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항상 뭐 이런 화면은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데모 나갔을 때 보여드리는 예시일 뿐이고 고객 요구 사항에 맞게 튜닝이 가능합니다. 뭐 이제 T32 파스랑 뭐 소프트웨어에 이제 필요한 뭐 ELF 파일 그리고 자동화 스크립트, 테스트 케이스 넣고 결과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리고 리턴을 뭘로 받을 것인지 그러한 이제 예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GUI 툴의 포맷은 절대 고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이런 보신 이런 환경, 이런 이제 힐 테스트 환경 구축한 경험이 여럿 있습니다. 힐 테스트뿐만 아니라 필도
필 테스트도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T3를 이용해서 T3를 시뮬레이션 플랜트로 이용해서 여러 테스트 자동화 환경을 구축한 사례들입니다. 이런 실 케이스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힐 장비 쓰면은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절감을 위해서 트레이 31을 시뮬레이션 플랜트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이 장표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좀 데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데모에서 잠깐 리셋을 해놓고요. 네, 지금 보시는 데모는 이제 완성된 GUI 툴이 아니라 완성된 GUI 아까 그 이미지로 보여드린 완성된 GUI 툴이 아니라 잠깐 축소 좀 해놓겠습니다. 그런 GUI 툴을 만들기 전에 1차로 지금 현재 테스트 케이스가 제대로 들어가서 원하는 결과를 반환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GUI 업그레이드 전에 한번 1차적으로 확인하는 완전 뼈대만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뼈대.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는 음, 제가 미리 준비를 한번 해왔는데요. CSV 파일로 다른 거는 사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이렇게 요 항목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좌측에 이쪽 열부터 설명드리자면은 이건 뭐 테스트 케이스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이제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뭘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잠깐 셀을 좀 보시기 편하게 잠깐 확대해 놓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IMP라고 되어 있죠. 인풋 데이터입니다. 인풋이 이제 널 포인터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인풋이 총 3개입니다. 저는 이거 보여드리기 앞서서 어느 코드를 이렇게 자동화 테스트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칼큘레이터라는 코드를 엄청 간단한 코드입니다. 잠깐 보시기 편하게 축소를 좀 해놓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티저 타입으로 반환을 하는 calculate 코드가 있죠. 그리고 이 함수 파라미터는 이렇게 총 3개입니다. 모드, 인티저 A, B. 그리고 이 모드에 따라서 여기 스위치 문이 동작하고 모드 1은 뭐 이제 더하기, 2는 빼기, 사칙 연산을 하는 아주 간단한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MP 인풋에 해당하는 여기 이제 함수 파라미터를 이제 삽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역 변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함수의 이제 인풋 파라미터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역 변수도 이렇게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수정을 해서 원하는 값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 공란은 뭐냐 이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공란으로 두면은 그 전에 입력했던 값이 얘네들이 그대로 여기에 복사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테스트 케이스 2, 3, 4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여기는 다 50으로 채워진 것과 똑같은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아웃이 이렇게 2개 있잖아요. 아웃하고 리턴, 아웃하고 테스트 리절트. 여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함수의 리턴 결과 여기 오른쪽에 이 리턴 함수의 리턴 결과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전역 변수의 결과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즉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이게 맞는가를 작성하는 테스트 케이스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고정된 포맷이 아니라 이제 원하시는 대로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이 굉장히 유연성이 강합니다. 수정이 원하는 형태로 굉장히 유연하게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테스트 케이스를 삽입해서 바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제가 작성한 테스트 케이스가 이렇게 리스트에 들어가 있고 바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쭉쭉쭉 지가 알아서 실행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10번까지 테스트가 끝나면은 이제 레포트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제 사실 보실 부분은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 이쪽 열은 이제 테스트 케이스의 넘버링이죠. 그리고 그때의 테스트 케이스에서 1번, 예를 들어 1번 테스트 케이스에서 뭐 인풋 파라미터는 얘네들이었고 그때 전역 변수는 이거였고. 그래서 여기 아웃 테스트 리절트 전역 변수가 이 값이 나왔고 내가 예상한 값은 이거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 res 이걸 res 이건 리절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결과 여기 왼쪽은 내가 예상한 결과. expect 데이터 그리고 이건 실제 result 데이터 두 개를 컴페어해서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긴 이제 전역 변수를 확인한 거고 오른쪽은 이제 그 함수 리턴이 내가 원한 값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좌측 out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 내가 이제 expect 내가 예상하는 값 나는 이 값이 나와야 돼라고 예상한 값이고 이 오른쪽은 이제 실제 리턴된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이 테스트는 패스야, 페일이야를 나타내 주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아웃에 해당하는 걸 이제 비교를 이렇게 총 두 개를 했잖아요. 이게 다중 조건을 걸어서 패스 페일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전역 변수는 뭐 1이어야 되고 리턴도 1이어야 돼. 이 두 개의 조건이 맞을 때만 패스야. 라는 거를 명시를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쪽 보시면 테스트 케이스에 해당하는 이쪽 보시면은 예상한 결과와 실제 결과가 동일했지만은 리턴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는 fail이 뜬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가 둘 다 같기 때문에 패스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이런 힐 테스트 데모는 아주 정말 이제 뼈대만 있는 데모고요. 이런 이제 이런 포맷, 이거 사실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고객 요구 사항에 맞게 저희가 수정을 해드릴 얼마든지 원하는 형태에 맞게 수정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이 자동화 테스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힐 테스트 데모도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맞춰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OEM 요구 사항을 이제 푸사 RTS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32비트 MCU 기능 안전 프로젝트 요구 사항에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결과를 꼭 제출을 해야 되죠. 필수적으로. 먼저 이제 CPU 사용량 측정 방법입니다. 얘는 잠깐 끄고 잠깐 초기화를 좀 해놓겠습니다. 보기 좋게. 푸사 RTS는 이 트레이 32에서 OS 어웨어니스가 돼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스택 사용량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몇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태스크가 이 퍼프 기능을 통해서 현재 태스크가 이게 CPU 사용량입니다. 얼마나 CPU 사용량을 점유하고 있는지. 아, 그리고 여기서 제가 뭐 따로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걸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X축을 이제 시간으로 해서 Y축을 퍼센트로 해가지고 각 스레드별로 그래프로 나타내서 얼마나 CPU 사용량을 확인하고 있는지 이게 CPU 사용량 측정 방법입니다. 퍼프 기능을 통해서 CPU 사용량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332가 이 푸사 RTS의 이제 OS 어웨어니스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CPU 사용량 측정은 이걸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메모리 스택 그리고 뎁스인데요. 메모리 사용량. 메모리 스택이랑 뎁스는 상당히 굉장히 간단합니다. 빌드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맵 파일을 이제 생성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부사 RTS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뭐 예를 들어 이런 스레드에는 스택 뎁스 최대 맥시멈 뎁스가 64야, 뭐 128이야. 그리고 콜 체인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사항이 이제 고객 요구 사항에 맞게 다 이미 암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요구 사항을 대항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도움이 되는 걸 보여드리자면은 요즘에 이제 롬 테이블에 얼마나 용량이 바이너리 사이즈가 차지하는가 아예 그 빌드 결과에 이렇게 나는 내 바이너리 사이즈는 몇이야라고 이렇게 그냥 킬로바이트 단위로 딱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OEM이 뭐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결과를 제출을 요구를 할 때 네, 다 제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모가 오늘 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오늘 이런 이제 녹화본이 업로드 될 예정이라서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모가 이제 워낙 많아서 데모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